저가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라면 여러분들 블로그에는 어떤 글을 쓸 건가? 또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수필을 쓴다라면 어떤 글을 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 글 쓴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평가 기준 없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독자로서 읽은 사람으로서 그 글을 읽은 소감 등을 얘기해 주는 방식으로 평가는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두 편 있었기 때문에 한 편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익을, 지석툭을, 지석원글 본 다음에 다시 준익을, 지석툭을, 지석원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글부터 보겠습니다. 그 고민이라면 수학으로 해결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문제를 수학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어 좋았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수학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쉽지 않은데 이 책이 저는 생활 속에서 자주 겪고 생각해 보게 되는 고민들을 더 과학적으로 풀어줘서 기억에 남았다. 특히 가위바위보의 약해요라는 챕터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가위바위보가 약해요 챕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랑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었을 때보다 0.19초 더, 19초 더 늦게 내면 상대의 손을 펼치는 모습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것을 낼지 유추할 수 있다고 해 흥미로웠다. 이렇게 내가 자주 하는 고민들의 해결법을 수학으로 정확하고 참신하게 설명해 주어서 이 책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학책보다 훨씬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어쩌면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공식이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많은 고민들을 모두 수학으로 해결해줄 날이 오길 바란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원부터 준이, 지석투 순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솔직히. 솔직히 보통 쓰지도 않고 보통 쓴 다음에 쓰라고 해서 쓰는 독서감상문을 자기가 다른 걸 썼었는데도 독서감상문을 썼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원래 독서감상문을 쓰는 걸 좋아하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왜 저기 나오는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0.19초를 더 늦게 내면 어떻게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다는 흥미로웠습니다. 준이, 어, 그, 윤나진이, 그러니까 자기네 감정 위주로 이야기를 딱 이렇게 다 풀어내니까, 약간 감정에 대한 공감도 되고, 약간, 이건 좀 아닌데? 약간 이런 반감도 들면서, 이런 감정들을 계속 들면서, 그러니까 글을 읽으니까, 어, 약간 더 재밌고, 약간 평소와는 다른, 약간 그런 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석투. 일단 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편이었고, 그리고 이, 이게 전체적으로 좀, 어, 글의 내용에 비해서 뭔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자, 그 친구들이 많이 칭찬했기 때문에 쌤은 욕만 할게 하지나 어때? 걔네 괜찮아? 아니면 쌤도 칭찬을 듬뿍 한 다음에 욕해? 욕만 해주세요. 부분 있군요. 욕만 해주세요. 하진아, 빨리 선택해. 어떻게 해? 음, 친구들이 했던 칭찬을 쌤이 되풀이해줘? 그리고 욕해? 아니면 그냥 칭찬을 생략하고 욕만 해도 돼? 칭찬한 다음에 욕합시다. 원래 그게 더 그 사람의 감정에 많은 변화를 준대요. 욕해주세요. 하진아 뭐라고? 이게 다른 사람 욕하고 하진이가 욕하는 하진이가 것보다 칭찬하고 욕하는 게 더 머리에 드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칭찬하고 욕합시다. 하진이가 얘기하라고 하진이가 어떻게 할까? 응? 욕해주세요. 그냥 욕만 해? 자,
그 고민 우리라면 수학으로 해결합니다. 이게 뭐야? 책 제목이야? 아니면 하진이의 책 제목 독서감상 맞아요. 제목이야? 책 제목이에요. 아, 책 제목이야. 그러면 뭐 그 고민 우리라면 수학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땡땡 출판사 책을 읽고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거는 요거를 읽고 나서 네가 별도의 제목, 별도의 제목을 달고 이거는 이제 이른바 부제, 딸린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문제를 수학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좋았다 해서 쌤이 당황스러웠어.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독서 감상문이라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라고 했어. 그래서 뭐 사람을 뭐 약간 당황시킨 거 별 문제는 없어. 왜냐면 뒤가 해결되니까. 근데 어쨌든 당황시킨 거는 뭐 이렇게 해결은 돼야 다행이지만 해결이 안 됐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사소한 얘기인데 여기서 문단 구별이 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좋았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보니까 계속 좋았다 좋았다는 얘기가 나와. 물론 이제 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수 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들을 이렇게 수학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놓기 쉽지 않은데 이 책에서는 생활 속에서 자주 겪고 생각해 보게 되는 고민들 더욱 과학적으로 풀어줘서 기억에 남았다. 요 얘기나 결국 뭐 한 얘기야?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에 대해서 요거 평가는 두 가지야. 아, 처음에 간단하게 하고 그걸 부연 설명에 더 자세하게 썼다. 그러니 이게 한 문단으로서 좋은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자꾸 한 얘기 또 하냐라고 해서 그때 여기서 요 이야기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그냥 빼고 요 이야기로도 뭐하다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해가 하지나? 그래서 이제 그 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른바 간결성, 효율성을 따진다라면 차라리 요 문장 생략하고 요거 그러니까 평소라면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하면 다시 되짚어본다. 수학 뭐 자주 읽고 생각해보는 고민들을 수학으로 자세히 풀어냈다. 결국 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요 문장을 생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가위바위보가 약해요라는 챕터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마음에 들었다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쓰고 있는 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약해라는 챕터는 가위바위보 약해라는 챕터에서는 이거 뭐 결국 이 제목이 또 길어.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한 말? 가리킨 말. 특히 가위바위보 약해라는 챕터는 실생활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마음에 들었다. 이. 이 거기서는? 장면은 뭐 여기서는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2로 이제 바꿉시다. 가리키는 말로 넘어가면 되고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상대방이랑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흥미로웠다라고 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문장이 뭐 하더라? 길더라.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라고 뭐해? 끊어. 한번.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는 빼고 상대방이랑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었을 때보다 0.19초를 더 늦게 되면 상대의 손 펼치는 모습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상대방이 동시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었을 때보다 0.1초 더 늦게 내는 것이 포인트다. 뭐 비법이다. 그러면 상대의 손을 펼치는 모습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것을 낼지 유추할 수 있다고 해 흥미로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음, 한 문장을 쌤이 한 세 문장으로 뭐 했어? 나누었어요. 잘랐지. 근데 네. 이게 왜 수학적이야? 이걸 여기 이 책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네가 흥미롭잖아. 근데 지금 하진이는 이게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를 증명해낸 게 아니라 그냥 비법 방법만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0.19초를 더 늦게 내 그거를 그 0.19초를 더 늦게 낸다는 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 하필 뭐 1초도 아니고 0.5초도 아니고 왜 그거, 0.19초인 거 하지나? 아, 그, 그, 그거,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더 늦게 냈을 때 알아챌 수 있는, 못 알아채는 정도의 초가 0.19초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설명이 다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여기에 좀 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수학적 증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아, 이 책이 정말 이런 식으로 수학적 증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정작 그 요소가 좀 빠져 있는 점이 아쉽다는 거지. 지석이 뭐? 근데 저거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0.19초면? 하진이가 아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준이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아니, 아니야. 하진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잖아. 아니, 근데 아니, 하진이하고 이거는 가위바위보 딜러링 줬잖아. 있어가지고. 아, 이건 그 딜러링 있어서. 가능은 한 게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이게 그 순간 반응 속도가 0.1초까지가 돼가지고 그 0.1초? 운동 육상할 때도 그러니까 총딱 하고 0.1초 이내에 달리면 부정통발로 돼가지고 0.1초까지는 이 반응 속도가 그렇고 있는 근데 그게 그쪽은, 근데 그 운동선수는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귀에서 들어갈 때 0.1초가 소요되고, 나올 때 0.1초 정도 소요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글을 보는 자리니까 글 얘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주 고민하는 KBL법을 수하고 참시험에서 훨씬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요 얘기도 사실은 아까 뭐 했던 얘기야? 여기서 위에서 했던 했던 얘기.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 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라고 하고 있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뭐그 뭐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문장 드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 깊은 마무리로 잘 끝냈어. 이거 좋습니다. 근데 요 이야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좋았다 좋았다 할 시간에 뭐가 좋았는지를 여기 써있던 내용들처럼 구체적으로 써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름대로 이 챕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했다면 다른 챕터에서는 그럼 뭘 다루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거론해 줌으로써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던가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중에 실제로 많은 블로그 중에 이른바 책 리뷰하는 블로그가 있어. 또는 영화를 리뷰하는 블로거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지. 이 책이 어떤 책일까? 그 다음에 플러스 하진이가 본 관점, 평가적인 그런 관점 보면서 이 책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이 책은 이런 내용인데 하진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구나. 아, 라는 어떤 그런 지점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그 글이 더 유익한 글이 된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더 유익한 것들은 하진이가 그 글을 읽고 하진이의 배경지식과 연결지어서 그 책을 이렇게 더 확장시키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책만을 읽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하진이 글을 통해서 뭘 새롭게 깨닫는다던가 뭐 의미를 발견한다던가 뭐 다시 더 해석할 수 있다던가 이럴 때 이제 뭐 하진이 글이 독서 감상문이 또는 블로그 글이 더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에서 그런 부분으로 더 확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진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거 가위바위보 선수들 보니까 기술 중에 막 아, 속임수 막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 여기 위에 하나 더 있는데. 클로킹이랑 쉐도잉이라고 막 그런 기술도 있대요. 손 0.19초. 지석이가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그 기술의 실용성을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러게. 우연찮게도 그렇지. 하진이하고 준이하고 주제가 수학. 수학이네. 자, 준이 읽고 번영 지석이 2, 하진이 지석 1 순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학이 일상에 필요하지 않은 이유.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교에서 매일매일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과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학이다. 그런데 이런 많은 수학의 수업량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으로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과목을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 정말 수업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될까? 일단 수학이 대입 입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대입에서 수학의 성적은 이과, 문과를 구분 없이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변별력도 크다. 그런데 내가 든 의문은 이런 수학을 배우고 푸는 행위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냥 기본적인 교육의 목적은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학은 목적과 본질이 바뀌고 있다. 수학을 배워서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대학을 가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과 본질이 바뀐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부분의 수학은 거의 사칙연산에서 멈춘다.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쓰이는 함수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수학이 잘 쓰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런 수학을 엄청나게 한다. 난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수학을 어릴 때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지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수학은 대학을 가는 데 쓰이지만 생각을 넓히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고 말이다. 솔직히 말해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수학은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고력을 넓혀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력을 넓혀주는 것은 수학뿐일까? 아니다. 책을 읽는 것도 사고력을 키워주고 글을 쓰는 것도 사고력을 키워준다. 이것 말고도 매우 많은 것이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왜 하필 수학일까? 우리가 사고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목적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일지 몰라도 진정의 교육의 목적은 삶에 도움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일상생활과 삶에서 그렇게 크게 쓸모도 없으니 엄청나게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에 우리가 재능이 있고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것이다. 그러니 수학은 정말 쓸데없다. 아주 반박하고 싶은 글입니다. 네, 지석 2부터 얘기하면 돼. 반박해도 좋습니다. 아주 반박하고 싶은 글인데, 일단, 이 문장이 이어지는 거는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살짝 그 느낌이 많은 사람과 대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소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글 느낌이었습니다. 하진이, 저는 수학이 필요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 도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도형은 일상생활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연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지석 1, 지석이가 반박을 했으니까 저는 약간 편성적으로 주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사칙 연산이나 기하가 도형 이런 건 중요하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진짜 함수 같은 건 일상생활에 거의 쓰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과학 같은 데서 쓰이는 수학이 많긴 하구나. 어쨌든 과학 같은 곳에 쓰이는 수학, 그러니까 소수론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한 수학들은 뭐 예를 들면 타원곡선 이런 거는 일상생활이나 과학 분야에 쓰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저 아까 반론 제대로 못했는데, 해?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수학은 논리적 사고력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뭐, 창의력, 실력, 창의력도 그럴 수 있고, 심미적 시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부르는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나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평상시에 많이 쓰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박해도 되나요? 토론이 돼, 근데, 그러니까 지성님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이렇게 제2미피를 위해 가지고 수학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수학하고, 그 다음 다른 거는 수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이 다양한 능력을 키워준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수학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체능이나, 아니면 너무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사고력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학을 필요로 해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더 토론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글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지석이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하진이 같은 경우가 이제 독서 감상문 형식의 글을 쓴 겁니다. 반면에 준이는 지금 인바 주장하는 글, 우리가 흔히 논설문이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글 형식의 글을 쓴 거고, 실제로 이제 블로거들 중에 또 블로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소신, 주장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뭐 정치 현안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글들을 쓰는 거고, 그런 글들을 썼을 때 이제 얼마나 거기서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쓰느냐, 얼마나 또 이제 증거를 갖추어서 쓰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뭐 학교에서 매일매일 배우면서 요렇게 이제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되풀이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매일매일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과목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학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수학은 뭐 싫어한다. 정말 일상생활 수학이 많이 이용될까라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대입, 대학 입시에는 수학이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목적과 본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요 얘기가 사실은 보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목적과 본질이 바뀐다. 일상생활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논거와 두 번째 논거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한 얘기야?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라리 첫 번째와 이 두 번째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이제 사칙연산에서 멈추고 함수와 같은 거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왜 이렇게 쓰지 않는데 뭐 해야 되나 그 시간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반론, 상대방의 주장을 예상해서 그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펼치는 그 방법이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주장이 좋으니 하면서 내 주장의 좋음을 입증해 가는 어떤 그런 방식, 포지티브한 방식이지, 긍정적인 방식. 반면에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까내리는 방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뭐하는 마무리하는, 확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서, 글로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조금 더 이렇게 또 확실하게 왜 우리가 수학에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지라는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거의 쓰지 않는다. 차라리 아까 위에서 여기 말했던 내용이 내려와서 여기로 네. 내려와서 차라리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재미없어 한다. 그래서 힘들고 재미없는 걸 굳이 그렇게 강요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치고 간다던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준이 말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이 일상생활에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뭘 그 수학을 많이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맞긴 한데 또 그 말이 틀린 게, 여러분들이 이른바 그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만 쓰려고 해도 거기에 무슨 이렇게 증명하고 뭐 이렇게 논리식 만들고 이러면 다 그 뭐 수학적 요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무슨 건축사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수학이 사실은 다양한 용도에 많이 또 활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준이 말대로 왜 모두가 배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과 이른바 공통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의 범위를 좀 축소하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더 배우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뭐 또 그러한 요구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이 지석 2? 지석 2가 먼저였어? 네, 아, 뭐야? 큐브야, 진짜. 자, 지석 2 읽겠 관련된 거 썼어요. 해? 오늘은 사춘기 여자아이들의 우정과 심리를 다룬 내용인 체리새우를 읽게 되었다. 체리새우의 주인공인 다현은 본래 말이 많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6학년 때 은따를 당하여 말을 잘 하지 않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현은 자신의 절친들이 주로 뒷담화하는 상대와 같은 모둠이 되어버렸고 그들과 학교 숙제라는 명목으로 지내게 되며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다현은 모든 친구들과 놀지 말라는 절친들의 말을 무시하며 원래 절친들과의 사이가 어긋나고 모든 친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내용이다. 이 책을 읽은 뒤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였다. 왜 굳이 그 책 제목과 블로그 제목이 차리세우 문제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체리새우는 갑각류의 일종이다. 갑각류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체리새우 또한 그렇다. 이러한 체리새우는 성장하는 기간에는 허물을 자주 받는데 이러한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 책에서 체리새우는 다현이를 의미하고 다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이 책에서 나온 체리새우는 데미안에서 나오는 알과 비슷한 매개체가 되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였다.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붙어온 사람을 의미한다. 내 생각에는 친구의 정의는 쌍방적으로 정을 나뉘어 서로 자신을 의지할 수 있고 끝까지 서로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쌍방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을 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느낄 수 있어. 정을 나누는 것은 정을 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느낄 수 있어도 정을 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라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기 자신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매우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행동하기 어려운 일이며 것이 아닌 이상은 완벽히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다현이의 4명의 친구들은 서로 쌍방적으로 정을 나누지 않는 아이들이며 다현이가 자신들이 싫어하는 아이들이랑 노는 것을 보며 자신이 싫어하는 아이들이 좋은 아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현이가 자신들을 먼저 배신했다. 즉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다현이와의 교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으로 보아 다현이에 대한 믿음 또한 없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친구들은 다현이와 정을 쌍방적으로 지속하여 나누며 서로 의지하며 모든 숙제를 잘 이겨나가기에 모든 친구들은 과거 다현이의 4명의 친구들과 달리 진정한 다현이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끝이지 번째 않아. 글. 끝이지.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진이부터. 그 책에서 체리새우에서 나온 정보들을 글에서 잘 이용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체리새우 블로그 제목을 거기 그 챕터를 읽을 때 그 데미안의 알이라는 비교가 갑자기 나와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지석원. 일단은 지석이의 친구라는 거에 대한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데미안을 안 읽어가지고 R이 뭔지 모르는데 그게 뭔가요? 데미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그러니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아리란 건데 그게 체리새우랑 다현이랑 비슷하다는 거. 준이 자연스럽게 얘기해. 준이 너 하잖아요. 아, 네. 그 지석이가 자신의 생각을 어 많이 넣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조금 그런 건데 그 문장이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문장이 엄청 길어가지고 그걸 좀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부터 없었다까지가 완전 한 문장이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끊어가지고 표현해 썼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지석이 역시 독서감상문으로 글을 썼습니다. 지석이 독서감상문이 상당히 수준 있는 독서감상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독서감상문 잘 읽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아, 이런 말버릇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읽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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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능동태. 너가 뭘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된 거는 너가 누군가에게 시킴을 당한 거야. 수동태야. 우리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가 별로 없는 능동태. 고 영어식 말버릇 때문에 우리가 읽게 되었다 이렇게 쓰는데 최유서를 그냥 읽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읽었다. 아, 그또 우정과 심리를 다룬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거야. 다룬 최우새우라는 작품을 뭐 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근데 오늘이란 말을 굳이 역시 뭐에 쓰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도 빼도 돼. 블로그여갖고 살짝. 여자아이들의 우정과 심리를 다룬 체리새우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글이 깔끔해진다는 것들 참고하면 되고 준이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지석이 문장이 너무 길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하자? 끊어주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책 내용을 간단하게 써줌으로써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알 수 있게 전체적인 책 내용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전통적인 독서 감상을 이렇게 해줘. 근데 수행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뭐 이 정도 자세한 줄거리가 아니라 이 정도 뭐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그 소소한 거고 설명이 아닌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르세우 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담아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요게 아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읽는 이유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독서 감상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면 내 생각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서 2의 글이 아주 좋은 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에서 나오는 R 이야기가 나와서 하진이처럼 어색했다. 또는 나는 이걸 안 읽어서 뭔 얘기인지 몰랐다. 반면에 준이는 대면에 나오는 R과 정말 체리새우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얘기군. 연결 잘 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 사람의 반응이 제각각이더라라는 얘기야. 결국 딱 며칠 전에 읽었어요. 며칠 전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그건 선생님도 준이와 마찬가지로 칭찬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칭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지석이가 중1인데 벌써 데미안을 읽었어? 지석이 독서 수준이 높구나. 나는 식으로 자, 이렇게 다른 책을 이렇게 인용함으로써 나 이 정도 책도 읽는 사람이야. 라고 근데 이른바 답법 하는 근데 어떤 그냥 글만 읽었다는 얘기야.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그런 점에서 이런 점들을 높게 평가해 사실은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체리 새우를 보면서 대미안에 나오는 R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이 있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역시 그 점도 상당히 높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그 점도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의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안 얘기를 우리가 읽자들이 다 읽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거론하고 넘어간 점은 살짝 아쉬운 점이어서 이 대미안에 나오는 R 이야기를 역시 좀 더 이야기해주면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거 또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요 나는이란 말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살짝 어차피 블로그 이거 느낌으로 살짝 했다가 지속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는이란 말을 쓰는 때는 나는이란 말을 안 쓰면 내가 한 건지 모를 때 그때는 나는이란 말을 써줘야 돼. 근데 그 경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해라? 생략해라. 안 써라. 또 이 책을 읽으며라고 해도 역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책은 무엇인지 생각했다 해서 여기서 이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고민의 포인트를 갖고 쓴 점 이것도 아주 놀라운 점,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쓴 것들 더 좋은 건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게 바로 이 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책의 이야기와 결국 연결시킨 점들 이런 점들은 아주 훌륭한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친구라고 할 수도 생각한다. 근데 이제 끝났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끝내도 상관이 없다. 첫 번째. 그냥 끝나면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끝내야 돼요? 라고 고민하는 데인데, 너 할 얘기 다 했으면 끝난 거야. 특별히 끝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쌤이 일단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금 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정반대로 그래도 이왕이면 좀 멋있게 끝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그만 쓰면 끝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좀 멋있게 끝내는 게 낫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네가 이 책에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끝 마무리로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그 성장 과정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서 데미안의 알과 관련된 어떤 그런 명문, 명구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홀로서기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독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멋있는 말이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이제 아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에 관한 그런 뭐 너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멋진 말로서 마무리 짓는 그런 끝맺는 말들이 있었더라면 더 이 글들이 잘 끝났더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니? 아, 네. 자, 그다음 지석 원이 어, 아니라군. 이게 지금 뭐야 좀 왜, 왜 배려를 안 누가, 하는 분들이 자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제가 어려워. 네. 지금 좀 글 CF. 읽을 때 조금 주의해 주실 게 큐브에 대해 제보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배려를 안 하고 쓴 글이에요. 음, 네. 먼저 그러니까 올 사람은 오라. 해, 요즘 룸 메소드에 관심이 많아졌다. CFOP에서 룰을 바꾸는 건 아직 고민 중이지만 확실히 루가 재밌는 거 확실하다. 심지 응? 뭐지? 응? 네? 뭐지? 룰을 바꾸는 것도 생각 중이다. 나는 CFOP로 스피드 큐빙 입문했고 현재 3 곱하기 3 14초 평균을 가지고 있다. 사실 룰을 바꾸고 싶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재밌다. 지금 룰을 바꾼다면 내 14초 평균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어서 좀 고민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전할 가치는 있다고 본다. 딱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CFOP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룸메소드에 흥미가 간 이유는 비교적 딱딱한 CFOP에 비해 룰은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또 룸메소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룸메소드의 단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1. 큐브 왼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블록을 만든다.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 것을 블록 빌딩이라고 한다. 2. 첫 번째 블록 옆에 또 다른 1 곱하기 2 곱하기 3 블록을 만든다. 3. CLL을 이용해 위쪽에 코너 조각을 맞춘다. 4. M과 U만을 이용하여 마지막 6개의 엣지를 맞춘다. 이 중 나의 관심 끈 것은 마지막 4단계인 LSE, Last Six Edges이다. 사실 이 단계가 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M과 U가 파라락 하더니 딱 큐브가 맞춰지는 모습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진다. 그래서 룰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알아가면 알고 알아갈수록 너무 재밌는 것이다. 룰은 장점도 꽤 있다. 예를 들자면 CFOP는 처음 시작으로 크로스 맞추지만 룰은 블록 빌딩으로 시작한다. 이 블록 빌딩이라는 개념이 정말 범위가 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크로스보다 다양하다. 먼저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블록을 만들고 페어를 만들어 붙일 수도 있고 수도 슬로팅을 사용할 수도 있다. CFOP도 엑스크로스를 만들고 첫 번째 페어를 예측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블록 빌딩만큼 자유롭진 않다. 또 CFOP에 사용되는 공식은 OLL과 PLL로 꽤 많은 공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루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CMLL로 공식이 많지도 않고 독학 공식들이 쉽다. 물론 단점도 있다. 일단 4 곱하기 4 이상의 큐브부터는 적용이 어렵고 블록 빌딩에 익숙해지는 것에도 시간이 걸린다. 앞서 말했듯 블록 빌딩이나 LSA 같은 것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큐브 공식을 외우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지 않다. 결과적으로 CFOP보다 루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냥 오히려 그 점에 끌린 것 같다. 앞서 루가 CFOP보다 더 자유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능동적이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저 공식을 외우고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CFOP는 큐브를 맞출 때 꽤 많은 회전수가 필요하지만 돌리는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루는 회전 속도가 느리고 대신 아주 효율적이다. 나는 빠른 것보다 좀 느린 것이 좋다. 빠른 것이 화려하긴 하겠지만 느린 것도 그 나름의 멋이 있다. 고민된다. 두 모두 좋은 메소드인 거 확실하다. 지금 둘 다 사용해서 연습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를 골라야 한다.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맞는 메소드를 찾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수고했습니다. 준이. 어, 큐브 공식이 화려하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이건 큐브에 조금 몸담는 종사자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속기도 큐브를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불사르지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 뒤 부분에서 루 맞나? 응, 루 루 맞아. 루하고 CF? 네, CFOP. 루하고 CFOPD 그런 거에 장점하고 단점을 써주는 부분이 좋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 두 개, 특징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써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큐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유익한 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알면. 추석 2? 일단 제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글 시작하자마자 왼쪽이랑 오른쪽에 CFOP랑 루 그 사전을 일단 두고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일단은 지석이는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장단점들을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그 두 개를 좀 잘 비교한 것 같아요. 하진? 저는 큐브를 아예 몰라서 그러면서 살짝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루비랑 CSOP를 설명해 줬는데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돼서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추석이 뭐?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제가 편파적으로 쓴 글이에요. 그 CFOP도 루하고 되게 둘 다 되게 엄청 좋은 메소드인데 이쪽에서 루 장점만 써가지고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 다들 자, CFOP도 충분히 좋은 메소드예요. 보니까 경우의 수는 CFOP도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추석이가 글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될 것들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글 쓰는 대상을 꼭 그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전문가 그룹, 특정 관심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글을 쓸 수도 있고, 이 글을 읽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면 하고 전제해 두는 거야. 이 정도는 안다라고 전제 하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그 목적, 성격 이것들을 사실은 분명히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경우에 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지? 누굴 대상으로 내가 쓰는 글이지? 라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분명히 하면 그러면 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닥이나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히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석이 글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설명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이제 비교 대조의 어떤 그런 방법을 활용하여서 두 방법, 뭐 메소드, 메소드 뭐 이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쌤도 이제 전혀 큐브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석이가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처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차근차근의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대충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들 그런 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점들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역시 문단이 너무 길어서 이것도 한 두 문단 정도로 끊어졌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문단이 적당합니다. 이것보다 길면 좀 힘들고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하나로 할지라도 내용적으로 하나라서 한 문단을 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래서 끊어서 한 두 문단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독성 읽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시 이건, 이건 다시 누군가에게 무슨 평을 듣지 않게 되게 엄청나게 썼네요. 음, 다시 준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선생님은 오른손잡인가요? 왼손잡인가요? 왼손잡이로 태어나 오른손잡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 자, 양손잡이요. 하겠습니다.
현대인 중에는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다. 오른손잡이가 약 90%, 왼손잡이가 약 10%의 비율이다. 세계 종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회, 힌두교, 불교에서는 오른손잡이를 우위로 두고 있어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규정한 건 역사가 있지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비율이 9대 1인 것은 지역과 시대, 문화와 관계없이 전 세계가 다 비슷하다. 그렇다면 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을까? 지금까지는 왜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심장이 몸의 왼쪽에 있으며 왼쪽에 있으므로 심장을 지키려고 좌반신을 뒤로 빼고 오른쪽을 앞으로 내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체내의 장기 위치가 인류와 비슷한 유인원의 경우에는 잘 쓰는 톤이 사람과 좀 다르다. 오랑우탄은 왼손잡이, 침팬지는 오른손잡이, 그리고 고릴라는 약한 오른손잡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때 말하는 잘 쓰는 손이란 먹이나 좋아하는 것을 능숙하게 잡는 손을 뜻한다.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아무래도 화석 인류. 화석으로 발견한 과거의 인류가 주로 사용한 손을 조사해야 결론이 날 것 같다. 터키 등 지구가 만들어진 방법으로 알아낸 결과 지금부터 240만에서 180만 년 전의 원인에는 오른손잡이가 약 57%였던 것에 비해 약 1만에서 2,500년 전의 전선 시대에는 오른손잡이가 현대인과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집단 사냥을 하게 된 후 사냥할 때 서로의 움직임에 관해 지시하는 등 의사소통이 필요해지면서 언어가 탄생했다. 인간의 뇌에는 은회와 좌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좌뇌에 언어 중추가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있다. 언어를 말하는 브로카 영역이 있는 좌뇌가 발달하자 좌뇌가 담당하는 오른손이 더욱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자네가 발달했기에 오른손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된 것인지 오른손이 민첩해져서 자네가 발달한 것인지에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야의 문제와 마찬가지지만 언어의 발달과 오른손잡이의 관계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듯하다. 음악가와 예술가처럼 감성이 풍부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개에 관해서도 조사했는데 좌우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수컷은 오른발을, 암컷은 왼쪽발을 잘 쓰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고양이는 암수별로 잘 쓰는 발의 개와 반대다. 잘 쓰는 손은 발의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사람마다 잘 쓰는 손이 있는 것처럼 생물의 좌우 비대칭성이 진화와 관련돼 있다고 여기와 한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달팽이의 껍데기도 대부분 오른쪽으로 감겨 있고 왼쪽으로 감겨 있는 달팽이는 극히 적다고 하는데 이는 달팽이의 포식자인 뱀의 입이 어느 쪽으로 먹이를 잡아먹느냐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렇듯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차이는 환경과 유전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의해 차이가 생긴다. 아직 손잡이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위에 말한 것들과 그것이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손잡이 결정에 대한 단서를 찾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투? 일단 제일 과학적으로 근거들을 좀 많이 들어서 한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동물들 얘기 같은 것도 살짝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진이? 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은지 궁금했는데, 네, 궁금증을 잘 해소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그 결말이 살짝 아쉬웠던, 결말을 살짝 더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석원? 되게 조사도 정말 잘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 유익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처음에 좀 착각을 했습니다. 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을까 해서 왼손잡이의 순환의 역사, 왼손잡이의 억울함의 역사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을 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 그러한 글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그냥 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을까를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기존의 어떤 그런 학술적 성과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준이 글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그런 과학적 그 연구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래? 그 선생님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주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글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에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것들, 이것들이 글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 썼습니다. 어, 요거 글 쓸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준이가 이제 요것들을 준이 역시 이제 공부해서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거잖아.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요 글의 출처, 너가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이거를 작성했는지에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참고 자료를 네가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가 아예 그 문장을 따왔을 경우에는 그 인용한다는 걸 정확하게 밝힌다던가 요게 이제 우리가 글쓰기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은 어리고 뭐 이래서 별 그 문제가 없지만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를 무슨 뭐 대회에 발표한다던가 특히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던가 이럴 때는 엄격한 그러한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용한 것과 출처를 밝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의 글을 요즘은 특히 이제 그 표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게 누구의 연구인지 내 연구인지 누구의 연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잡아먹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저기서 결론을 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은 아, 그왜 오른손잡이가 많은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차라리 그 앞에서 문제겠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끝내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했고 그 아쉬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들 뭐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걸로 이렇게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지석 투 이렇게 체리새우와 체리새우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아, 좀 짧아요. 오늘은 또 썼네. 체리새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체리새우란 중국 동부에서 자생하는 관상용 민물새우로 정확한 명칭은 붉은 점박이 모품아니에요. 모품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야생 체리새우는 로 불린다. 체리새우와의 외관은 쇠뱅이와 구분하기 힘들다. 크기는 암컷, 크기, 크기는 암컷은 최대 4cm이고 수컷은 2.5cm까지 자라며 암수급여는 꼬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면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 보통 세포막이나 숙주를 먹는다. 체리새우는 목마다 살 수 있는 수질 조건이 제각각이며 전체적으로 암모니아, 아질산염, 염소 등에 약하며 pH 변화도 6.5에서 8.0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모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에 따라 색깔도 정말 다양하다. 레드체리나 블러드메리와 같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을 띠는 종도 있지만 흰색과 검정색이 교차하는 카본 릴리와 파란색을 띠는 블루베리, 또 초록색을 띠는 그린제이드 등이 있다. 지석원 결말을. 일단은 새우가 뭐 새뱅이가 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주면 좋았을 것 같고 암모니 아질산염 염소로 pH 변화도 이런 것도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 준이 일단 전체적으로 정보를 잘 줬던 글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뭐 체리 새우를 뭐 키우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금 더 여기는 대부분 뭐 외관상에나 아니면 그런 특징을 썼는데 어 다른 다른 종류의 정보도 조금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진 음, 체리새우에 대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준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그 용어들이 살짝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자, 지석이도 아까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종류의 글들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새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점들 좋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제 그 너에게 주어진 온고지 분량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되는데 뭐 예상치 이 정도 분량이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담기도 하면 되고 만약 이거보다 더 많은 지면 더 많은 온고지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너가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쓸 거나 아니면 뭐 비유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흥미롭게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정보 위주의 어떤 그런 전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딱딱한 그런 글들, 학술적인 그런 글들이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 지석이도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 같은 경우 지석이도 역시 조사했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뭔지 참고 자료를 역시 뭐 하는 것들이 밝히는 것들이 예의상, 그다음에 이 글의 신뢰성 확보상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저기요, 선배님, 저기 있어요. 지석이 글 3개 썼대요. 세 그래? 개인데 마지막 건 그냥 어, 장난처럼 쓴 글이에요. 하겠습니다. 어떡해. 이거는 약간 좀 진짜 큐브를 좀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글이에요. 그럼 3번째 보면 안 돼요, 3번째. 두 두 번째 번째 너무 봅시다. 두 번째 어려우니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3번째. 선택해. 두 번째 글 발표할 거야. 세 번째 글 발표할 거야. 두 번째 할게요. 세 번째는 그냥 아, 장난처럼 쓴 해. 글이어서. 내가 만든 바리에이션이 있다. 루와 CFOB를 합쳐 만든 메소드이다. 이런 메소드는 정말 많고 내가 생각해낸 메소드가 이미 있는 메소드일 수도 있지만 여기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아래쪽 DR, DL 엣지를 양쪽 센터에 바꿔 맞춘다. 아래쪽 센터는 신경을 쓸 필요 없다. 이 F12처럼 4개의 슬롯을 채워넣는다. 이때 M 사이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R과 M을 써서 로테이션 없이 모든 슬롯에 채워넣을 수 있다. 3. 루처럼 2호를 한 후 2호는 LSE의 한 단계이다. 아래쪽 DFTB 엣지를 채워넣는다. 4. 공식을 이용해 큐브를 완성한다. 이때 GBL을 사용을 추천한다. GBL을 외울 엄두가 안 난다면 COLL 또는 EPL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메소드 있다. GBL 때문에 공식 수가 많고 M 슬라이스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F12 솔루션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난 이 메소드가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CFOP와 룰을 섞었기 때문에 둘의 장점은 회전 속도와 효율을 둘 다 가지고 있고 일단 GBL을 외우면 라스트리어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일단은 다양한 큐브에 대해서 아까 글 1과 같이 뭐 하는 방법을 1, 2, 3, 4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진이. 그 큐브에 대한 걸 잘 써줘. 그 큐브 자기가 만든 메소드를 잘 소개해준 것 같아서 좋았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좀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저거 설명해드릴까요? 지석투. 일단은 이해가 굉장히 안 갔기 때문에 딱히 뭐를 반박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게 없는 것 지금 같아요. 설명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어서 GBL만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사람 공식 이름 공식에 160개래요. 자, 아니야 더 많아요. 160개. 그래서 지금 보면 490. 이 지석이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은 역공식 자기가 포함해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글에서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내 아이디어가 뭐다라고 소개하는 거 플러스 이 아이디어의 효과성을 집중하면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밑에 그런 효과성들을 입증해서 쓴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 이른바 Q&A 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이 들 거다라는 걸 미리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답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글들이 왜냐면 글과 말의 차이가 말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하고 하면 되는데 글은 이제 페이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준다던가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계를 나눠 씀으로써 어쨌든 뭐 이거는 역시 전문가들,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이 정도를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쓴 거라서
그 큐브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따라서 글의 어떤 수준이나 성격들 이런 것들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인 거예요. 즉 남들이 시켜서 이미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러한 태도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 지석이가 나중에 혹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쓸 때 뭐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을 쓰시고 뭐 이런 걸 받으면 이런 얘기를 쓰는 거야. 너가 기존에 했던 그 큐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걸 연구해서 이러한 방식을 제안한 적들이 있어. 그런 페이퍼를 쓴 적이 있다. 이런 것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인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고 어쨌든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접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걸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지만 배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나름의 색깔을 담는 그런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들도 상당히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라는 힙합에 관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쌤이 또 힙합을 잘 모르는데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힙합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 요즘 뭐 유튜브에 힙합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힙합 문화를 또 접해보는 것들도 좋은 독서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지석이 랩 잘해요. 아, 지석이 잘, 랩 잘해요, 지석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